에너지 T하고 뒤에 있는 반대쪽까지 봅시다. 일단 에너지 T를 우리가 보는 목적은 고체가 어떻게 전기 전도성이 결정이 되는지 그거를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 T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원자에 포함된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 잠깐 복습하고 봅시다. 자, 이게 에너지 준위. 자, 이거는 0부터 시작해서 전자들이 원자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가. 우리 이거 했었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거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잡고 여기를 0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근데 우리는 차이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에너지 준위를 표현할 수 있는 점, 무한대 거리에서 0으로 잡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일 가까운 껍질부터 해보면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할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가깝게 분포하겠죠. 멀어질수록. 왜? 에너지 준위 간격이 작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13.6을 K라고 잡아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K.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잡아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K. 여기는 마이너스 16분의 1K.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런 식인가? 자, 그러면 각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값은 같지 않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몰랐대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자 하나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는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에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가지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한 원자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에너지로 보면 되니까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전자들은 한 원자 안에 있을 수 없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기체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고체가 되면 내가 여기 나무 조각을 12g만 이렇게 해도 한 12g 이 정도 되겠죠. 이 12g 안에 원자가 1몰이 넘어요. 즉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붙는다고 원자수가. 그러면 이렇게 고체인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가 너무 가까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A 원자의 전자와 B 원자의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할 텐데 이렇게 가까운데 정말로 많은 원자들이 있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너무 활발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자들이 가지는 전자들은 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마치 기체에서 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처럼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이렇게 하면 돼요. 원자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확정시키지 않는다면 이 안에 있는 10의 23승계의 원자들, 그 원자들이 가지는 전자들, 그럼 같은 원자 내에 있는 같은 양자수를 가진 전자들은 같은 에너지를 가져요.
에너지 준위가 같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요 근처에 이렇게 빽빽하게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아주 작은 간격을 두고 모여있게 된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아주 작은 간격을 두고 모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간격 자체가 왜 여기에 너무 많은 원자들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 이 에너지 준위 근처에. 그러면 전자들 수가 너무 많으니까 거의 간격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까이에 에너지 준위가 포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연속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에너지 띠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띠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존재하지 못하는 에너지 값은 있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구역을 해요. 전자에게는 이 에너지 준위는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 T들 있죠, 이거? 그럼 여기 이 에너지 값은 전자들이 가질 수 있잖아? 허용된 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T 안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예요. 자, 그럼 가장 자유롭기 쉬운 전자들의 위치, 우리가 제일 바깥쪽 껍질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커요. 크죠? 그럼 얘는 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자유로워진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이 자유전자들이 있는 물체는 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도 역시 T 구조를 하고 있을 거야, 고체는. 기체는 아니겠지만. 그럼 고체의 에너지 T 구조를 한번 해보면, 자, 요거는 제일 바깥쪽 껍질이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바깥쪽 껍질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원자가띠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위에 비어있는 띠가 있어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허용된 띠입니다. 하지만 0칼빈에서는 여기 전자가 존재하지 못해요. 왜? 전자들은 다 자기가 두는 궤도에 맞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존재하거든. 이게 제일 바깥쪽 껍질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여기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도띠에 전자가 있다. 지금은 비어있어. 원자가띠는 꽉 차 있고,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띠간격이라고 부르고, 요 에너지만큼 흡수를 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서 이 물체는 전기전도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전기전도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도 할 거예요. 전기전도도는 그거죠. 저항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러면 요 띠간격, 여기는 요 에너지만큼 공급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물질을 우리가 전기전도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 거의 그려놓고요. 하나는 뭐냐? 자, 이게 반도체인데, 이건 반도체. 이런 놈이 있습니다. 자, 원자가띠가 있고, 이게 원자가띠입니다. 밑에 있는
에너지띠는 표시 안 할게. 안 중요하니까. 자, 원자까지가 있고 전도띠가 있는데 전도띠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원자까지요. 그리고 위에 전도띠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안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럼 겹쳐져 있으니까 얘는 띠 간격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다 꽉 차 있고 여기에 전자가 생기면 되는데 약간의 전압만 걸어도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일부가 자유전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도체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왜 도체가 도체인지 이야기가 쉽죠. 자, 그 다음 이런 놈도 있어요. 원자과 띠가 있는데 여기는 전자가 꽉 차 있지. 얘가 자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에너지 중위가 전도띠죠. 전도띠가 여기 있어서 띠 간격이 엄청 커요. 그러면 반도체가 도체가 되기 위해 전기전도성이 커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에너지 값보다 얘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절연체. 그러니까 도체는 약간의 에너지만 있어도 전기전도성이 큰 물질이고 얘는 반도체는 애매하죠. 중간 얘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개가 내려치잖아. 그러면 피리치움 같은 금속의 번개가 내려치죠. 그러면 금속이 타요? 안 타죠. 그냥 피리침을 따라서 전기가 바닥에 접지되어 있는 곳으로 흘러버려요. 피리침은 멀쩡해. 자, 근데 나무에 번개가 내려치면 어떻게 되죠? 타죠. 불이 나죠. 왜? 에너지가 너무 커요. 전기가 흐르려면. 그래서 나무가 타버리는 거야. 왜? 발화점 이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전기 전도도가 애매하죠. 전기 전도도가 부도체에 비해 작기는 해. 하지만 도체에 비해서는 또 커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 이용하면 좋겠어? 내가 도체로도 부도체로도 선택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때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를 설명을 잠깐 해야 되니까 그걸 볼게요. 전기 전도도란 뭐냐?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예요. 자, 비저항이 뭔지를 볼게요. 자, 저항은 알죠? 저항. 저항 뭐죠?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이렇게 배웠어. 저항은 왜 생기느냐? 자, 물질 내부에 원자들이 있습니다. 원자 행만 표시할게요. 원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들이 있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이렇게 전압을 주면 전자들은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던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 동일한 물체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지? 가다가 부딪히는 원자 수가 많잖아. 그럼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유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굵기가 굵어지면 어떻게 될까? 통로의 넓이가 넓어졌지? 그러면 전자는 더 이동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요거를 등식으로 만드는 상수가 바로 비저항입니다. 그럼 비저항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 어떤 물질 단위 길이 1m죠. 단위 단면적 단 1제곱미터짜리죠. 이 물체에게 걸리는 저항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비저항은
길이와 굵기에 따라 저항이 변하지만 비저항은 길이나 굵기에 따라 저항이 변해야 합니다. 안 변하죠. 왜? 단면적과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저항을 비교한 값이기 때문이죠.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럼 저항은 얘는 물체의 특성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물체의 길이, 굵기가 다르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의 저항을 따지려면 공평해야 되니까 같은 길이, 같은 단면적의 저항을 따져야겠지? 그래서 비저항을 따집니다. 너희 교재에 비저항 표가 있죠? 우리? 어디 있어요? 170페이지에 있죠? 밑에 있네. 제일 밑에 있죠? 옆에 위에 보면 연필심의 전기 전도도 해서 비저항 나와 있죠? 그럼 전기 전도도는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 전도도는 이렇게 표시해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이거는 로우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비저항은 뭐냐?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입니다. 역수. 비저항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비저항이 크면 전류를 많이 방해해요. 전기 전도도가 크면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세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중간 정도에 보면 자유전자와 양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 자, 에너지 주기를 나타내 보면 여기가 원자가 여기가 전도띠라고 해봅시다. 영칼빈에서 원자가 띠는 꽉 차 있습니다. 전자들이. 그리고 전도띠에는 전자들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 한 개가 띠간격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옮겨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유전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전자가 생겼으니까 얘는 도체처럼 행동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전자가 꽉 차 있는데 빈 공간이 생겼어요. 빈 공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자유전자가 하나 생기면 양봉도 하나가 생겨요. 그럼 양봉은 사실은 빈자리죠. 근데 왜 양봉이라고 부를까? 양은 플러스를 나타내는 거잖아. 왜 양봉이라고 부를까? 왜냐하면 전자를 꽉 차 있어. 그럼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 공간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양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가 흐른다. 전하의 흐름이 이게 전류인데 그럼 전류가 자유전자가 생기면 얘는 자유로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은 못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못 움직였던 이유가? 빈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빈자리가 없으니까 움직일 자리가 없어. 근데 움직일 자리가 생겼어. 맞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뒤에 반도체 바로 갑시다. 반도체 72쪽 보세요. 172쪽. 자, 반도체는 대부분 14족 원소, 규소나 저만륨, 단결정의 반도체입니다. 단결정이라는 말은 결정의 연속적인 배열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규소로 한번 해볼까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 모르는 사람 손? 루이스 전자점식 다 알죠? 자, 그럼 보세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 우리는 원자과 전자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죠. 전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하죠. 일단 그래놓고 5개면 여기에 이제 쌍을 지어서 하나씩 배치를 하죠. 그러면 규소 단결점, 규소끼리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점이라는 말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구조를 결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규소는 하나, 둘, 셋, 넷 됐죠? 근데 지금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규소는 몇 개의 규소와 공유결합을 해야 돼요? 4방향으로 4개의 규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중앙에 있는 규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안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결합하진 않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규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규소,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규소는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거. 여기 요 2개가 쌍을 짓는 거고 이렇게. 그럼 규소가 이런 식으로 단결점형 상태로 결점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규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지금 다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띠 간격이 어떻댔지? 부도체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그 띠 간격 이상만 에너지를 주면 자유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일단 얘를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얘 하나만 들어줄게요. 얘 하나만. 자, 요런 걸 어디다 쓰냐면요, 반도체는 띠 간격이 좁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약간만 주면 도체처럼도, 약간 덜 주면 부도체처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너희 1바이트가 뭐예요? 1바이트? 글자 하나를 나타내는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소자를 의미합니다. 글자 하나를 너희가 요즘 USB 같은 거 보면 요만한데 1테라바이트 뭐 이러죠? 테라가 뭐예요? 테라가 10에 15승. 그러면 1테라바이트는 글자 몇 개를 10에 15승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진법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는 전기전도성을 줘요. 즉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줘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다 또 T간격 이상, 여기 T간격 이상 이렇게 하면 100010이라고 하는 이진법 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글자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정보를 저장하거나 할 때 얘를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 이런 경우. 근데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투입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죠. T간격이 크면. 그래서 T간격이 작은 게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라는 게 나와요.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면 T간격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불순물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간격을 작게 만드는 거. 첫째 하나는 규소, 이거 규소 원자 한 1억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13조 원소를 넣습니다. 그럼 13조 원소 원자가 전자 몇 개지? 3개죠, 3개. 그러면 여기 한 자리가요,
구멍이 비어 있게 돼요. 그럼 이거 뭐죠? 그러면 원자가 띄어 있는 구멍. 아까 봤죠? 뭐예요? 양봉. 그러면 자 개념적으로 보면요. 빈자리가 없었을 때는 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아주 켜지기 전에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빈자리가 생겼잖아. 이동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되고요. 여기는 전자로 들어차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구멍이 됐으니까 이 전자가 또 이동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전자는 플러스 극쪽, 양봉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라는 구멍 자체가 전하의 운반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가 아까 순수 반도체의 경우에 비해서 띠 간격이 어떻게 됐을까? 움직이기가 더 쉬워졌잖아. 그럼 띠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작아졌는지 볼까? 양봉이 있음으로 해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보다 자유로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자가 띠고 여기가 전도띠라면 양봉의 에너지 진위는 여기예요. 띠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맞죠? 자, 에너지를 주면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채우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작은 에너지를 받아도 자유전자가 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띠 간격도 좁아졌어요. 여기 띠 간격이 요만큼 좀 작아졌죠. 그래서 이만큼만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 돼요. 자, 근데 이 방법 외에는 없을까? 내가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그러면 불순물을 내가 이놈을 넣지 말고 그러면 15조 원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인입니다. 인은 원자가 전자 몇 개야? 15조이니까 5개예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자는 요 인에는 작은 힘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공유전자쌍은 이 둘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구속되어 있는 정도가 작아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되기 더 쉽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자유전자는 아니야. 그래서 잉여전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옥텟 규칙을 이루는 전자가 아닌 남는 전자다 이런 표현인데 이 전자가 그러면 가진 에너지 준위는 어디일까요? 이 전자는 얘 구성력만 살짝 이기면 자유전자가 돼요. 여기에요. 전도띠. 그럼 약간만 에너지를 얻으면 바로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개념상으로는 이렇고. 자, 그러면 얘는 자유전자가 되면 이 안에서 전하를 옮기는 입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전기 전도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를 도핑 반도체라고 해요. 도핑이 뭐예요? 불순물을 넣는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축구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하죠. 운동 선수들. 그거 뭐예요? 혈액에 불순물이 있나 검사하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 성호르몬이라든가 근육을 키우는 혹은 흥분제, 마약 같은 거죠. 그런 걸 검사하는 거예요. 불순물 검사. 그래서 여기에 넣는 이 13조 원소나 15조 원소 같은 불순물을 도펀트라고 해요. 도펀트. 순수 반도체에다가 주소만으로 이루어진 반도체에다가 도펀트를 도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력 소모를 조금 덜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얘가 재밌는 건 아까 우리가 본 순수 반도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얘가 한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 잠깐 살펴보죠. 어떤 걸 하나.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자,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뭐가 전하 운반체예요? P형 반도체는 양봉. 13조 원소를 도핑한 겁니다. 그럼 양봉이니까 양이잖아. 포지티브.
그래서 P형 반도체입니다. 그럼 N형 반도체는 뭐겠어요? 주요 전원 반체가 전자예요. 네가티브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각각을 따로 쓰면 그냥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전기 전도성은 좋아요. 그런데 그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해요. 얘는. 어떻게 하면 접합시키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킵니다. 자, 이러면 P형은 양봉을 가지고 있고요. N형은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지 않았을 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회로를 꾸미는 겁니다. 회로를 꾸미는 거예요. 회로를 꾸며.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그럼 따라 올라가면 P형에는 플러스가 N형에는 마이너스가 걸려있어요. 그럼 봐. 플러스는 전자를 당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합니다. 됐나? 그러면 P형에도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없진 않잖아. 그 전자를 플러스가 당기죠? 그러면 양봉을 채우면서 여기선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양봉은 어느 쪽으로 모일까요? 이쪽에 모이겠죠. 그래서 양봉은 또 이렇게 접합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양봉은 구멍이야? 여기 전자야? 근데 전자를 플러스로 당겨? 그러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봉을 채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 됩니다. 근데 전류는 양전하의 흐름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왼쪽이야? 그럼 플러스는 오른쪽이겠네?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양봉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이동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여기가 N형이고요. 여기가 P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N형의 마이너스를 P형의 플러스를 P형의 마이너스로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일로 당겨가겠네? 맞죠? 여기 있는 양봉은 일로 당겨가겠네? 접합면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그렇죠. 그럼 채워질 수가 없죠?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기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류가 이동하려면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이동해야 돼. 그 반대쪽에서 오는 건 못해.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P-N형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오드예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를 순방향 바이어스는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이렇게. 즉 얘는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러줍니다. 한 방향. 근데 이게 뭐 어때서? 이거 어디다 써요 이거?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쓰는 가정에서 쓰는 모든 전류는 교류예요. 교류.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교류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예요. 그럼 만약에 이쪽 방향, 플러스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반대쪽으로 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걸리면 얘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방향인 전류는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된 정류는 반쪽만 정류를 시켰죠?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반파 정류. 그럼 이거는 반쪽짜리 정류인 거잖아. 거기다가 잘 보세요. 전류의 반쪽은 그냥 버리는 거야.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교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전기기구예요. 전기기구. 우리 전기기구는 모두 저항이에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기타 다른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휴대폰은 저항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구는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전기기구예요.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한번 해볼게요. 전류가 갑니다. 가요? 여기 딱 왔는데 1루는 가게 허용을 해줘요. 근데 1루는 못 가게 하는 차단을 해요. 그럼 얘는 1루 못 가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못 가게 차단을 해요. 그럼 남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리로 가겠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방향이 맞아요. 그쵸? 순방향이죠? 하지만 못 가요. 왜냐? 봐봐. 여기 지금 에너지를 받아서 도착한 전류가 이 지점에서는 에너지가 크죠? 근데 저항을 통과하고 나면 에너지가 작아지죠?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순방향을 걸어줘도 못 갑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요. 그건 바로 위치 에너지가 작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2를 받아야 됩니다. 2를. 근데 얘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입니다. 정기적 위치 에너지는 낮은 곳이에요. 왜? 여기서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에요. 즉,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순방향에도 못 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게 해주면 되죠? 가고 와요. 도착합니다. 아, 전류가 흐르네요. 자, 그럼 반대쪽으로 해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갑니다. 도착했어요? 못 가요. 가죠? 도착했어요? 못 가요. 가죠? 도착했어요. 어차피 여기 못 가죠? 가죠. 가고 왔어요. 어떤 방향으로도 전류가 순환을 하네? 그런데 여기 전기기구는 어때요? 같은 방향이 되버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아래에 있는 걸 위로 꽂고 올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파정류라고 합니다. 전파정류. 전파정류는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다 축전기를 하나만 설치를 해주잖아? 그러면 전류가 셀 때 깎아가지고 모자랄 때, 그러니까 셀 때 축전기가 충전을 해놨다가 전압이 모자랄 때 방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완전한 직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축전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전파정류가 되는 거는 알겠죠 이제? 알겠죠? 여기 Pn형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파정류. 그리고 다이오드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뭐냐? 봐봐. 얘는 정류자명도 하지만 이런 것도 해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화면을 봐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원자값이에요. 고체에서 에너지. 자, 여기가 전도띠예요. 자, 요거는 순수 반도체죠. 자,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에 양봉의 에너지 준위가 있고요. 여기에 잉여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두 개를 접합시키면 이 간격이 또 좁아지죠. 거기다가 봐봐. 전자가 양봉을 채우면서 들어온다 그랬지?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데 낮은 양봉으로 채워지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T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양봉을 채우면서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작아졌어.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방출해야지. 에너지가 여기서 방출이 됩니다. 어떤 에너지? T간격의 에너지만. 근데 그게 무슨 형태로 방출되냐면 빛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빛은 진동수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를 가져요. 이거 H는 플랑크 상수니까 무시해도 돼요. 상수니까. 즉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얘는 빛이 방출하는 상태가 되죠. 이게 바로 LED입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죠. 그래서 P형과 N형을 접합시킨 다이오드는 빛을 방출하는 LED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쓰는 LED가 다 이겁니다. 자, LED 장점을 한번 볼까요? 봐봐. 이 띠간격을 내가 불순물의 종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띠간격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죠? 그러면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죠. 즉 빨간색만 나오는 다이오드 LED, 파란색만 나오는 LED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왜 좋은 거냐?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백열전구를 만약에 빨간 백열전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백열전구는 안에 있는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상승을 하면 빛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왜 철덩어리 이렇게 가열을 많이 하면 벌겋게 달아오르잖아, 빛나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먼저 전환시켜서 빛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므로 얘는 전력 효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열로 방출을 시키고 빛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얘는 어때요? 필라멘트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을 빛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력이 적게 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백색광이 나와요. 왜냐면 고온의 고체는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구를 내가 빨간색 전구 빛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색칠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럼 빨간색 빛만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의 삼원색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알지? 그럼 거기서 빨간색은 통과를 시켜요? 그럼 나머지 색깔의 빛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흡수를 해버려요. 그냥 이 필터가. 그러면 아니 빛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정작 쓰는 빛은 내가 빨간색 빛밖에 없는 거죠. 효율이 또 떨어져요. 하지만 얘는 내가 이거 띠간격만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빛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 여기서 방출되는 빛이 100% 내가 원하는 빛이에요. 원하는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LED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요거 형광등이죠? 형광등에 비해서도 약 3배 정도 효율이 좋아요. 전기 효율. 그러니까 같은 밝기에 LED와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얘가 3배 더 먹는다. 그럼 전기세 많이 내겠네? 그럼 LED 써야지 왜 형광등 쓸까? 비싸. 근데 그래도 전기세가 적잖아. 그럼 LED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단점이 하나 있는데 LED는 이거 백열전구와 LED를 비교했을 때 누가 태양빛과 유사할까요? LED는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오잖아. 태양빛은 어때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섞여있죠? 그래서 우리 눈을 좀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파장의 빛. 두 번째, 비싸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요거 등을 다 LED로 바꾸고 내가 10년 이상 쓸 거다. 그러면 LED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전기세를 합치면은 LED 설치가 더 나아요. 근데 10년 이상 쓸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항상 변덕이 있어. 왜? 해마다 패션이 계속 변하잖아. 그럼 내가 쓰는 조명 기구를 계속 쓰고 싶을까? 아니야. 내년 되면 새 조명기구 사고 싶어. 그러니까 아직도 백열전구와 형광등을 많이 쓰는 겁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싸기 때문에. 됐나요? 자, 전기 전도도 아까 했던 것 중에 얘기 안 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자, 아까 내가 비전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어. 근데 비정의 역수가 전기 전도니까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기 전도성이 작아요. 얘는 무슨 물체예요? 어떤 물체예요? 부도체겠죠.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얘는 노체겠죠. 자, 여기는 지금 0도에서 0칼빈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대중간해요. 얘는 반도체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될까? 일단 도체 봅시다. 도체는 애초에 자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왜? 원자가띠와 전두띠가 겹쳐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일부는 전두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는 애초에 자유전자가 많아?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자의 진폭이 커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하락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얘네 둘은 어때요? 자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겠죠.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자유롭게 많이 되겠죠. 그럼 자유전자가 증가하므로 얘는 전기 전도성이 높아집니다. 얘도 전기 전도성이 높아져요.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따질 때 우리가 비전할 때는 온도를 딱 정해놔. 0도 뭐 이렇게 정해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됐죠? 그럼 내가 설명 안 한 게 이제 오네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168쪽부터 174, 175까지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다시 질문하세요.